난 도대체 뭐하고 살았을까?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저는 그래서 그 얘기 했었습니다. 외고를 뭐 많이 지원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상담을 하지도 않았지만, 야, 자기소개서 잘 쓰고 면접 잘 보면부터 괜찮아. 맞습니다. 학생부에서 보여주는 게 좀 적다 보니까 네. 자기소개서 잘 쓰고 면접에서 충분히 보여지면 사실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3학년 때 준비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 그렇죠. 대부분의 서류가 비슷비슷할 거니까. 맞아요. 아, 진짜 속상하네요. 아이들 선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줘서 뭐 고등학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던 친구가 선발될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꿈을 갖고 노력한, 난 3년 내내 외고 갈 거야 이렇게 노력했던 친구보다 어쩌면 그 당시에 좋은 본인의 필력으로 자기소개서 잘 쓰고 면접 잘 보고, 물론 그 학생이 못하다는 건 아니지만 3년 동안 애썼던 그 친구가 좀 안쓰럽긴 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학교의 평가자들이 하는 고민이 면접을 되게 길게 보고 싶어요. 이게 사람을 단시간에 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길게 보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한 1박 2일 애들 가둬두고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키면서 그걸 평가하는 게 아이들을 보기에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뭐 꼭 시험을 안 보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일단 비용과 시간에, 그건 뭐 모든 입시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그러네요. 외고는 면접이 한 번이죠? 두 번인가요? 한 번이죠. 한 번이죠. 과학고가 두 번, 1단계, 네, 2단계 맞습니다. 면접을 가고요.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는 몇 회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이 학교는 딱 하루예요. 하루고, 지금 뭐 자사고들이 하는 면접이 이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상상고가 한 20분, 외대부고 하나고가 한 15분? 요 정도고, 외고는 보통 5분, 길면 한 7분. 아, 속상해. 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노력한 3년의 시간을 5분 만에, 7분 만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되게 평가자도 최대한 보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존재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이 입시를 위해서 이 자소서를 쓰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면접실에서 다 말하고 나와야 된다. 네가 그걸 다 말하지 못하고 나오면 넌 너무도 억울할 거다. 그래서 네가 면접이 끝났을 때 나 잘 봤어, 나 못 봤어, 이 말이 난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나와서 마음은 후련하다. 후련하다. 이 얘기가 나오면 너는 성공한 거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게 가장 안 좋은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외고 경쟁률 예측 이러하다. 일단은 학년인구 감소는 똑같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근데 외고가 사실은 되게 유리해지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지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입이 수능이 지금 인문계 수능으로 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미적분이 지금 빠졌고, 그러니까. 과학 과목들 다 날아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수능으로 바뀌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자연계의 문과 침공이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네, 자연계 문과 침공이 가능했던 건 특히 수학에서 미적분에서 표현 점수가 높음으로써 뒤집어 엎었는데 이게 지금 사라지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고들 실적이 보면 사실은 수시 위주로 나와요. 정시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문과 침공에 의해서 정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구조였는데 이게 지금 살아나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정시 사관학교, 정시의 최상위권은 뭐 경기외고, 수원외고 뭐 이런 저 외고들이 대원외고 얘들이 다 가져갔었죠. 그러니까 뭐 외고 이과반이라고 할 정도로 그 반이 있었죠, 실제로. 그 친구들이 엄청 했었는데, 저는 소장님처럼 이게 문과 수능으로 개편, 이 생각은 못 해봤고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어도 중상위권 애들은 문과, 이과 침공 이제 나오겠다. 근데 이게 외고에서는 더더욱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능 결과, 정시 결과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까지는 그 미적분 때문에 깨졌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사라지면서 정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입결이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적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애들 뭐 선택을 꼭
무슨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걸 선택하지 않아도 수능에서 결국 내가 나 시험 갑자기 잘 봐버렸네. 그리고 실제로 경쟁이 치열한 외고에서 성적을 잘 나와서 얘네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거니까 외고가 지역 그 광역자 사고 중에 명문학교처럼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외고 지금 현 체제가 외고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우리 딸이 1년만 늦게 갔어도 외고를 보냈을까? 그래서 외고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중3 밑에 애들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였지? 고교 학점제가 또 인문사회계열 가는 외고의 친구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문계 활성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또 시행되는 무전공 입학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무전공 입학에 보면 그 10% 이상을 지금 교육부 지침에서 놓고 보면 무전공으로 들어와서 그 의학 계열이나 사범 계열 빼놓고는 다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외고 국제고에서 상위권 이내는 무전공으로 해서 자연계도 가능한 상황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지금 1년, 2년 넘어가면서 안착화가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인문계열 아이들 중에 상위권 애들은 이제 자기가 범위를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는 요 구조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국제 외국어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외고 선택이 예전만큼 그렇게 불리한 게임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니다 보니 아까 전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특구 중심으로 중위권까지 이제 특목고에 대한 고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자꾸 소장님을 보고 있게 돼요. 근데 고려대는 무전공 선발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윤곽이 좀 덜 나왔지만 한양대가 이제 지지난주엔가 얘기한 것 중에서는 교과 전형 몇 명, 뭐 종합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뽑는데 사실은 이공학 계열 아이들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라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종합 전형 얘기고, 내가 외고를 갔는데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에 가서 무전공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연계로 지나갈 수 있는 루트가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학생이라면 중3, 중2 학생들이 외고, 뭐 국제고 입학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게임이구나. 거기다 정시까지 이렇게 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중3 밑으로는 이제 좀 폭이 더 넓어진 느낌이 존재한다. 그러면 자제분은 외고를 보내실 건가요? 저희 애는 자기 꿈을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넌 너의 길을 가야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저희 첫째는 특목 자사고는 아니에요. 특목고는 맞네요. 일단은 미술 계열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애가 내가 하고 싶다라는 선택을 했다면 그거를 믿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뭐 모든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른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했을 때 그나마 좀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너의 꿈을 지지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경쟁률과 올해 예측, 그리고 사실 이 학교들의 장래 대입에 어떤 얘기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일부 얘기가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가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이어서 2024, 2025 외대부고 입학 전형을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도 분명히 앞에 있습니다. 저희 이주TV 앞에 있으니까 그것도 박지훈 소장님 검색해 보시면 저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주TV에 가장 자세하니까 그걸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외대부고 입학 전형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대부고 전형은 2단계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단계는 내신 성적이 일단 반영이 돼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 그 다음에 국영수사가 5개 과목, 성취평가제 등급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요 4개 학기 5개 과목이 다 올해이다 그러면은 만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출결은 이제 미인정 결성만 감점이죠. 그래서 그 감점을 통해서 2배수 아이들을 이제 선발해서 2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구조인데, 작년 이제 전국 단위 일반 전형 경쟁률을 보면 3.24였고, 용인 지역 경쟁률을 보면 2.6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중에
B가 하나라도 있었던, 그리고 출결에 감점이 있었던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애가 만약에 뭐 B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출결에 감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원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2단계에서 맞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데, 면접실은 총 15분을 진행하게 되고요. 학생이 들어가면 면접관 3명이 앉아 있고, 그 중에 2명은 외대부고 교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명은 도위촉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나오는데, 이분들도 이제 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대부고가 이제 경기도 이제 아래쪽 남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일산이나 좀 북쪽 이제 선생님들이 한 분 오셔서 교육받고 오셔서 이렇게 3분이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접실에 들어가면 이제 A4 용지 한 장이 학생 책상에 올려져 있는데, 뒤집어져 있다. 그렇죠. 뒤집어져 있는 거 이제 뒤집어 보면 거기에 이제 질문이 3개가 있고, 각 질문당 이제 최대 시간이 한 5분 정도 생각해서 15분 정도의 면접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기별 뭐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긴 한데 이게 유명무실하다. 네, 유명무실해요. 그냥 다 A여야 되니까. 네, A해야 된다. 우리 애가 뭐 2학년 1학기 선생님 2학년에 20% 반영이 밖에 안 돼. B 꼴랑 하나인데 딸랑 하나 있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외대부고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약간 음모론이 있습니다. 네, 음모론. 자, 우리 애가 90점으로 A예요. 네. 그럼 얘는 95점 A보다 불리합니까? 불리할 게 없죠. 왜냐면 점수를 못 보니까. 볼 수 없으니까. 90점이든 95점이든 다 A니까. 그렇죠. 날아가는 그 지원 양식에 있는 출력되는 성적표 그 학생부가 그게 안 나오니까. 그렇죠. A만 딱 나오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반올림 되죠요. 그래서 89.6 뭐 이렇게 되면 반올림 돼서 A예요. A. 그렇기 때문에 A만 받으면 사실은 평가자는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에 빠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뒤집혀져 있는 면접지의 질문 3개는 어디서 뽑는 겁니까? 그 질문들은 지금 학생이 이제 제출하게 되는 자기소개서랑 학생부 있잖아요. 요걸 기반으로 이 학생이 이제 어떤 학생인지를 이제 추정하는 작업,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추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 내가 추정한 모습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외대부고 스타일은 자소서를 좀 중심으로 학생부가 일부 섞이는 요런 형태의 질문이 3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네가 이걸 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그렇죠. 포괄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얘가 투자했어야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그것이 사실 더 깊어질 거니까. 맞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배워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럼 그 학생들은 정말 답변을 굉장한 수준으로 하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아이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아이들이 이제 답변하는 수준의 양은 사실은 깊이는 꽤 있는 건 맞아요. 깊이는 꽤 있는 건 맞고, 사실 거기서 이제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역은 얘가 나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어요. 그래서 그런 답변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학생이 이제 그 답변들이 굉장히 이제 좀 짧아지면 면접관이 좀 추가 질문을 던져서 그 내용들을 좀 더 끄집어낼 수 있게 돕거든요. 돕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초창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얘네들 첫 해 제가 입시를 이제 치르고 집에 가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중3도 저렇게 많은 걸 하고 살았는데 난 도대체 뭐 하고 살았을까?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걔들이 자기가 관심 있었던 그 하나를 깊이 판 거고, 사실은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입시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 찾아서 파고 들어가면 그 하나는 우리 애도 충분히 파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을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못 해봤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질문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다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이가 답변을 워낙 잘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답변을 잘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문항 하나가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 영역이 있다 보니까 3개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면접관 3명 중에 한 분이 시간을 측정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답변을 하다 보면 시간이 되면 이 면접관이 끊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질문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면접 답변을 하다가 시간이 끊어져서 내가 답변을 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한테 절대 감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자도 알아요. 우리가
지금 15분이라는 시간밖에 너희한테 못 준다라는 거 알고 있고, 이거는 학생의 잘못이 아니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한계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답변 시간을 다 못 썼다고 해서 아이한테 이제 감점이 그러니까 그거를 답변 다 못하고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감점이 되지도 않고, 학생이 이거를 5분을 다 못 썼지만 할 얘기를 다 했다고 해서 그게 또 점점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이야기만 다 하면 되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면접관이 충분히 더 질문을 할 거다. 그래서 면접관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끌어내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면접관이 혹시 다 못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말하려고 노력하는 게 나의 학생의 모습이고, 그 두 가지만 지켜주면 되겠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대학교 면접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안 어려워요. 아니 근데 자, 이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막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신나서 와, 이 친구 정말 했나 보다. 와, 있어. 애가 뭐 번뜩이는 게 있어요. 자, 근데 대화의 중간에 야,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싶은 걸 내가 했어요. 잠깐만. 그 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봐. 이렇게 자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안 끊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떨리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끊어버리면 아이가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다 날아가 버릴 확률이 있어요. 아이, 까먹으니까. 까먹거나 아니면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끊진 않고 답변이 다 끝나고 들어가요. 추가 질문. 그러면 일단은 학교가 보통 추구하는 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분 면접인데 4분간 학생이 답변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 1분의 시간을 일부러 붙여놔요. 그럼 4분이 되면 끊는 거네. 네, 끊는 구조. 그래서 추가 질문 할 수 있는 공간. 메모하셨다가 살짝 추가 질문이면 추가 질문은 1분을. 추가 질문도 사실은 다 처음에 만들어놔요. 추가 질문도. 일반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학생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학생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했던 부분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겠다. 그거는 이제 추가 질문으로 붙을 수 있는데, 그 질문은 보통 그 바로 밑에 안 붙고요. 왜냐면 질문 밑에 이제 추가 질문 우리가 어떻게 다른 부분을 파악할지가 따로 전략이 있어요. 면접관도. 있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 15분이 안 가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까 전에 1번에서 못 물어본 걸 그때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15분 전체가 다 연계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추가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미리 막 기승전을 짜가지고 막 답변을 다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안 물으면 되죠. 왜냐면 다 들었으니까. 수고했어? 네.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까지 학생이 벌써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굳이 그걸 우리가 물을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 외대부고에 관련된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 드리고 싶지만 저희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또 모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지훈 소장님께서는 전 국민의 고입 사정관화,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풀어주시겠다. 특히 아발론 설명회에서, 그러니까 설명회 꼭 참석해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곳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검색 박지훈. 하지만 박지훈 옆에 이주유가 있는 게 가장 자세하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외대부고요. 지난 시간에는 아마 경쟁률이 3대1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일단 맞아요. 자체 평가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경쟁률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오를 거예요. 천정부지예요. 외대부고는 경쟁률이. 일단은 오르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는 사실은 아이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올해 경쟁률이 오르는 건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대부고에 예전에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항상 느꼈던 게, 주요 지원층이 사실은 이제 서울의 이제 남쪽, 강남 쪽 요쪽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경기 쪽에 이제 교육 듣고 요쪽 분당 요쪽 해가지고 요쪽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이 부분은 사실은 항상 변함없었던 것 같아요. 변함없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사고에 대한 관심들이 올해 이제 더 커지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 전국 쪽에서 이제 더 늘어나는 구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국에서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오잖아요. 지역별로 오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 중에 괜찮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제가 느꼈던 바로는. 그래서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런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자기는 강남 산다. 대치동 근처 사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한 학교에 한 명 가기가 힘들다, 그 학교.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모 학교에서 한 학교에 2명이나 갔다.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왜 말이 안 되냐고 제가 도리어 따졌던, 저희가 학교를 보고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이 어머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강원도의 A 고등학교에서, A 중학교에서 2명이나 간 걸. 그래서 그 학교 이제 홈페이지 가봤더니 이게 띄워놨더라고요. 팝업장으로 2명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뭐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도리어 더 괜찮은 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나중에 추적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1학기 끝났을 때 선생님들 의견 들어봤더니 애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강원도에서 온 친구? 친구요? 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칭찬이 되게 잦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에 되게 매력 있는 친구들이 더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보통 이제 어머니들 많이 활동하시는 그 여러 그 입시 카페가 있잖아요. 뭐 카페에서 정보 공유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제가 약간 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수능의 인문계와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갈 학생들이 수능까지 고려해서 내가 자연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외고나 국제고의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외대부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자연계들이 좀 쏠리는 현상이 막 과거 영재고처럼 정말 많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도 사실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느낌은, 그러니까 명문이라는 학교들 이렇게 열어보면 자연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고, 외대부가 기본적으로 70%가 자연계예요. 70%가 자연계인데 올해는 조금 더 넘었던 걸로 알아요. 70%보다 더 늘어났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속이 타네. 근데 일단 뭐였지? 학교에서는 제가 항상 드린 얘기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자연계가 너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걸 선호하진 않아요. 선호하진 않는 상황이고, 그런 그 인문계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인문계도 확대될 가능성, 이제 그쪽이 늘어난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거를 뭐 굳이 싫어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증가들도 있을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외대부고 이제 저번에도 그런 얘기들 2주에도 제가 촬영하면서 한번 얘기했는데, 의사가 꿈인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러니까 외대부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연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 학교는 다 의사가 꿈인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학교는 그거 되게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의사가 아니면 죽음이야,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굳이 의사를 막 너무 어필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긴 해요. 뭐 애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의과학자가 꿈이다. 그 정도 상관없어요. 그죠. 아니 뭐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는 의과학자. 그럼 생명공학자도 괜찮이. 왜 의과학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단 안 되는 거니까 의대를 무조건 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의학 계열로 통해서 뭐 의과학자든 이런 방향들을 찾는 거라면 그거는 뭐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데, 너무 의사 하는 이 구조는 그렇게 좋지 않다. 특히 그러니까 외대부고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자연계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 학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다.